저는 오늘 이미지팀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발표자 이윤아고요. 제가 오늘 리뷰를 진행할 논문의 제목은 Locating Object Without Bounding Box라는 논문으로, 이 논문은 2019년 CVPR에서 베스트 페이퍼 파이널리스트에 오른 논문입니다. 발표를 같이 준비해 주신 분들은 허다운님, 김선웅님, 신정훈님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 논문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이 논문의 제목이 굉장히 매혹적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논문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논문은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과 관련된 논문인데, 좀 특이한 점은 바운딩 박스가 필요 없다고, 되게 약간 매혹적이잖아요. 바운딩 박스가 필요 없는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 모델이 뭐지? 라는 생각 때문에 이 논문을 읽게 되었고요. 그러면은 먼저 이 저자의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저자는 바운딩 박스 어노테이션이 되게 티디어스하고 타임 컨슈밍 하면서 익스펜시브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가운데 보면은 세 가지 종류의 데이터셋이 있어요. 첫 번째 데이터셋은 CCTV로 찍은 쇼핑몰 데이터로 이제 사람의 머리를 카운트하는 그런 데이터고요. 두 번째 데이터는 동공 데이터,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는 드론 같은 걸로 위 상공에서 찍은 밭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작물들이 여러 개가 있는, 갈색이 흙이고 중간중간 보이는 초록색이 작물이 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셋들의 공통점은 오브젝트의 크기가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빨간색 박스를 제가 직접 친 거거든요. 제가 직접 친 건데 이 작물 데이터나 쇼핑몰 데이터는 직접 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오브젝트의 개수가 너무 많고 작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데이터가 있는데 이미지 데이터에서 오브젝트의 개수가 굉장히 많고 적을 때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사용하려면 그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다 바운딩 박스를 그려서 학습 데이터를 우선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저도 여기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실제로 일을 할 때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만들 때 제일 힘든 거는 어떤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사용하는지 그 아키텍처를 정하는 것보다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사용할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는 차라리 오브젝트가 이렇게 작다면 바운딩 박스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픽셀 포인트로 오브젝트를 표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데에서 이 논문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자의 생각은 쬐끄만한 오브젝트는 차라리 바운딩 박스가 아니라 하나의 포인트로 찍으면은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데도 더 편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냥 마우스로 점만 딱딱딱딱 찍으면 이제 학습 데이터가 금방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논문의 순서는 먼저 인트로덕션을 통해서 이 논문에서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이 저자는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obtaining a single 2D coordinate corresponding to the location of each object 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픽셀의 2D 좌표 값을 얻는 것을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 작업이다 라고 이렇게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리디파인을 해주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CCTV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데이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X표로 이렇게 픽셀 포인트들을 그냥 찍어둔 거예요, 오브젝트들에.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 그 다음으로는 related work로 제너릭한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FAST-RCNN, FAST-RCNN, SSD, 욜로와 같은 모델들이 있을 거고, 이런 제너릭한 방법들은 결국에는 전부 다 ground truth bounding box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만약에 데이터가 많고 쬐끄만한 크기의 오브젝트를 포함하고 있다면은 이런 제너릭한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다음 장표로 제가 CNN 아키텍처를 먼저 그려놓은 장표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논문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아키텍처를 제안하는 논문이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아키텍처를 그대로 이용을 하되 약간의 변주를 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은 새로운 로스를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로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하고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리고 수식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했는지에 대해서를 이 논문에서 상당 부분 설명을 하고 있어서 저도 이 다음 장표부터는 그
새로운 로스, 이 논문의 저자가 새롭게 제안한 로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 논문에서 사용한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 하기 위해 사용한 네트워크는 유넷이라는 네트워크인데요. 이 네트워크는 기존에 이미 개발이 된 네트워크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U자형으로 생긴 네트워크라 그래서 유넷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이 네트워크의 인풋은 예를 들어 256바이 256바이 3인 데이터가 있으면은 얘에 대한 아웃풋은 인풋과 똑같은 크기를 갖는 256바이 256바이 그냥 채널 수만 하나로 바뀐 게 아웃풋이 되는데요. 근데 이 유넷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의 사이즈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CNN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거고 이제 줄일 때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하고 늘릴 때는 업샘플링을 사용해서 이렇게 늘리는 과정을 사용을 하는데요. 근데 이 논문에서는 조금 유넷에 변형을 가해서 유넷이 두 개의 아웃풋을 내놓도록 했어요. 첫 번째 아웃풋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256바이 256바이 1의 이 맵이거든요. 이 맵을 probability 맵이라고 해서 P 앞에 글자 P를 따서 P 혹은 PX라고 땄고 여기 subscript로 있는 X는 각 픽셀 좌표값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0,0, 0,1부터 시작해서 255, 255까지의 튜플이 이 X라는 subscript에 해당이 되는 거일 거고 어찌됐든 이 유넷을 통해서 첫 번째 아웃풋으로는 P라는 확률 맵, 확률 지도를 일단 아웃풋으로 내놓고 두 번째 아웃풋으로는 오브젝트의 개수를 내놓습니다. 이제 오브젝트의 개수를 추정을 해서 아웃풋으로 내놓는데 어떻게 내놓냐면 이 유넷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피처 벡터를 덴스하게 만들어서 64의 길이를 갖는 벡터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한번 거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아웃풋으로 나왔던 probability 맵을 마찬가지로 덴스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한 번 더 거쳐서 길이가 64인 벡터를 한 번 더 만듭니다. 그러면 지금 64의 길이를 갖는 벡터가 두 개가 생겼고 이 두 개의 벡터를 컨케이트네이트해서 128의 길이를 갖는 벡터로 만들어주고 거기에 한 번 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쳐서 하나의 스칼라를 아웃풋으로 내놓는데 그게 바로 두 번째 아웃풋이고 걔가 바로 오브젝트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저자는 유넷에 기존에 있었던 유넷에 아주 조금 변주를 가해서 두 개의 아웃풋을 내놨는데 첫 번째 아웃풋은 P라는 것이고 얘는 픽셀별로 추정된 확률 값인데 뭐에 대한 확률이냐면 픽셀이 얼마나 오브젝트인지 오브젝트니스를 표현해주는 그 확률 맵을 첫 번째 아웃풋으로 두고 두 번째 아웃풋은 그러면은 이 이미지에는 몇 개의 오브젝트가 있는지 그 오브젝트의 개수를 추정해주는 아웃풋 이게 두 번째 아웃풋이고요. 그래서 아웃풋의 개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로스도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P에 대한 로스이고 두 번째는 여기 C라고 나와 있는데 C가 오브젝트의 개수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C 햇이 추정된 오브젝트의 개수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 햇이라는 거는 결국 P를 이용해서 구했기 때문에 C 햇이 P의 함수꼴로 표현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논문에서 이제 이 아키텍처의 로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두 번째 로스는 리그레션 로스로 여러분들 모두가 되게 친숙하게 알고 있는 로스일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로스이고 이 논문의 제목, 이 논문의 이름, 이 로스의 이름은 Weighted Hausdorff Distance라는 매트릭을 사용한 로스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장표부터는 Weighted Hausdorff Distance가 무엇인지 그리고 Hausdorff Distance는 그럼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부터 시작해서 논문에서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사용한 CNN 아키텍처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분이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네, 네. 면이 전보다는 정확도가 높을 것 같은데 정확도는 기존과 네. 조덕희님께서 정확도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정확도에 대한 질문을 이제 뒤에 experimental result 할 때 그때 experimental result 부분을 다룰 때 그때 얘기를 다시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으로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을 포인트로 하는 논문은 처음 논문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이게 처음인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보통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 할 때 포인트로 하는 거는 세그멘테이션과 관련된 게 많잖아요. 근데 얘는 오브젝트 디텍션 약간 그냥 하나의 오브젝트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포인트를 사용하는 거는 저는 일단 처음 보는 논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최초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시다면? 그다음에 들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유닛으로 구성한 모티베이션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유넷에서 특히 이제 중간에 피처랑 이제 마지막 출력된 피처를 네. 같이 콘케이트네이트 해서 그다음에 포인트 개수를 예측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제 마지막 피처만을 사용하지 않고 중간 것도 같이 사용한 이유라던가 이런 모티베이션이 혹시 있었다면은 아, 그 논문에서는 이 중간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피처 벡터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을 안 하고 그냥 나는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고 하면서 약간 스무스하게 넘어가긴 했는데 그냥 제가 추측하는 바로는 아마 깊은 곳에 있는 피처 벡터가 좀 더 정보를 많이 담고 있으니까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되게 러프하게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드리자면은 네. 그 혹시 뒤에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오브젝트의 개수를 특별히 손질함수에 더해준 이유라는 게 있을까요? 네. 있는데 그 P라는 probability 맵을 표현을 했을 때 근데 사실 저희가 진짜 알고 싶은 거는 P라는 맵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픽셀 좌표에 오브젝트가 위치해 있는지 픽셀 좌표 값을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P라는 맵을 실제 오브젝트의 좌표 값으로 변환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스레스홀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어떤 스레스홀드보다 큰 애들은 오브젝트라고 보고 작은 애는 오브젝트라고 안 볼 건데 그렇게 해서 오브젝트의 개수들이 몇 개가 나올지 확실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확실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여기 C라는 애를 도입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있던 연구들의 앵커박스를 대신하는 개념이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네, 아마 네,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논문은 이제 기존에 사용됐던 네트워크를 사용하되 새로운 로스를 제안하고 그 새로운 로스에 되게 생소한 weighted Hausdorff distance라는 메트릭을 사용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하우스드orff 디스턴스라는 거를 아예 처음 들어봤어요. 이 논문을 읽으면서.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나마 하우스드orff 디스턴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이 하우스드orff 디스턴스는 당연히 디스턴스 매트릭이겠지만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 1번식처럼 정의가 돼요. 이제 x와 y, x라는 셋과 y라는 셋의 디스턴스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렇게 정의가 된대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수프리멈과 인피멈이라는 게 조금 애매하잖아요. 이해하기에. 그래서 x랑 y는 결국에 픽셀 코오디네이트이기 때문에 디스크리트한 값일 거고 그리고 바운디드 된 스페이스 안에 있을 거기 때문에 결국엔 수프리멈이 맥시멈이랑 똑같아질 거고 인피멈이 미니멈이라고 그냥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가정하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하우스드orff 디스턴스 같은 경우 첫 번째 텀은 x에 대한 맥시멈을 취해요. 그래서 x를 하나로 고정시켰을 때 x랑 예를 들어 x를 x1으로 고정시켰을 때 가장 가까운 디스턴스는 이제 인피멈, 즉 미니멈인 디스턴스는 y2와의 거리겠죠. 그리고 x를 x2로 고정시켰을 때는 y4와의 거리일 거고 x3로 고정했을 때는 y3와의 거리, x4로 고정했을 때는 가장 가까운 y는 y2와의 거리일 거고 x5로 고정했을 때는 y1과의 거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 하우스드orff 디스턴스의 첫 번째 텀은 이 5개의 x에 대한 맥시멈을 이제 디스턴스에 대한 맥시멈을 구하는 거라서 첫 번째 텀은 이제 x4와 y2의 거리가 될 거고 반대로 두 번째 텀은 y를 고정시키고 x에 대한 미니멈 값을 구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y는 지금 총 4개가 있기 때문에 y1은 x5, y2는 x1, y3는 x3, y4는 x2랑 연결이 될 거고 이 4개의 디스턴스 중에서 수프리멈을 고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2개의 텀의 맥시멈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제의 경우에는 x4와 y2의 거리가 하우스드orff 디스턴스가 되는 거겠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예제 데이터를 통해서 하우스드orff 디스턴스가 무엇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이 하우스드orff 디스턴스는 이상치에 되게 민감해요. 사실 x4라는 포인트만 빼고 보면은 x셋과 y셋은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우스드리프트 디스턴스는 x4와 y2의 거리로 정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치에 민감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average 하우스드리프트 디스턴스가 제한이 됐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하우스드리프트 디스턴스의 수프리멈, 즉 여기 맥시멈 수프리멈 부분을 그냥 에버리지로 대체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이해가 편할 것 같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상치에 민감한 부분을 해결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네트워크의 아웃풋이 픽셀 코오디네이트인데, 픽셀 코오디네이트 아웃풋이라면 그거에 대한 미분을 해야지 백프로페게이션이 가능할 텐데, 지금 x라는 픽셀 좌표 값이 미니멈 펑션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미분 불가능한 점을 이제 해결하고 싶어서 이 논문의 저자가 새롭게 제안한 디스턴스 매트릭이 바로 weighted hausdorff distance라는 매트릭입니다. 이 매트릭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제 first term과 second term으로 저는 칭했는데, 이 두 가지 term에 대한 막 수식적으로 막 와다다다 하는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이 각각의 term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조금 의문점이 남는 것들은 질문할 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term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되게 좀 어마어마한 식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나누기 텀은 일단 생각 안 하고 본다면 이 서메이션 안의 부분만 보고, 여기 제가 간단하게 16개의 픽셀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간단하게만 구성을 해봤는데요. 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실제 오브젝트라고 하고, 각각 픽셀 안에 적혀진 숫자는 px 값이라고 했을 때, 뭐 0.8은 p0,0이 0.8이고 p0,1이 0.1인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x랑 y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냐면, x는 튜플이에요. 0,0, 0,1부터 시작해서 4,4까지의 전체 픽셀 코오디네이트를 의미하고, y는 실제 오브젝트의 픽셀 좌표값을 의미해요. 이 예제의 경우에는 2, 이게 2가 되겠죠? 딱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 첫 번째 텀은 px랑 distance of x와 y를 곱해줘요. 여기서 이 distance는 그냥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브젝트랑 굉장히 먼 곳에 위치한 어떤 애가 probability 값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얘는 distance, 이 dxy 값도 높을 거고 px 값도 높을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로스가 커지겠죠. 전체적인 로스가 커지는데 학습할 때는 이 로스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학습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텀이 하는 역할은 오브젝트랑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브젝트 미스를 표현하는 이 probability 값이 높은 애를 낮춰주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first term의 역할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논문에서도 로스 펑션이 페널라이즈를 하는데 어떤 부분을 페널라이즈를 하냐면 거기 있어서는 안 될 점들을 페널라이즈 해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컨드 텀에서는 이제 더 어마무시한 수식이 나오는데요. 이 어마무시한 수식을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이게 뭔가 싶었는데, 여기 보면은 첫 번째로 m이라는 펑션이 나와요. 그 알파로 파라미터라이즈드 된 m이라는 펑션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 m이라는 펑션 안에 아규먼트로 뭐 엄청 기다란 식이 나와요. 근데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게 m이라는 펑션이 도대체 무엇인데 갑자기 나왔냐라는 게 이해가 처음엔 안 됐었어요. 이 논문에서는 m이라는 펑션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 m 펑션은 위키에 찾아보니까 generalized mean 펑션이라고 따로 실제로 존재하는 수학적인 폼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m 펑션에서 알파를 그냥 1이라고 두면은 얘는 그냥 fx들의 그냥 평균인 그런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알파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fx들의 조합 평균이 될 거고, 근데 이 m 펑션이 되게 특이한 성질이 있는데, 알파를 만약에 플러스 무한대로 보내버리면은 이 m 펑션은 맥시멈이랑 완벽하게 똑같은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파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은 이 m 펑션은 미니멈 펑션과 완벽하게 똑같은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눈치를 채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weighted hausdorff distance가 나온 이유는 미니멈 펑션이 미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왔던 건데, 만약에 미니멈 펑션이랑 되게 비슷한 애가 있는데 걔가 미분이 가능하다면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m이라는 펑션이 도입이 된 거예요. 결국 이 m 펑션이라는 거는 미니멈 펑션을 스무스하게 어프록시메이트 해줘서 미분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펑션이라서 이 논문에서 이 m 펑션을 소개를 하게 된 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궁금해져가지고 실제로 m 펑션이 미니멈으로 수렴을 해? 라는 게 궁금해져서 간단하게 그냥 랜덤하게 데이터셋 100개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는데, 여기선 저희가 K라고
파라미터라이즈를 하긴 했는데 이게 알파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알파를 점점 작게 하면 할수록 실제 액츄얼 미니멈의 값으로 이제 점점 이게 수렴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게도 이 알파가 작아질수록 M 펑션은 미니멈 함수랑 가까워지는구나 라는 그러면서도 미분이 가능하니까 좋은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이 M 펑션을 도입을 했고 이 M 펑션 안에 있는 식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그냥 해석을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 두 번째 텀은 첫 번째 텀이랑 하는 역할이 반대예요. 이 두 번째 텀은 오브젝트랑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브젝트니스를 표현하는 probability 값이 낮은 애를 좀 높여주는 방향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텀과 두 번째 텀이 약간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돼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 네. 여기까지 이 논문에서 제안한 로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수학적인 표현들을 사용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네. 네. 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probability라는 그 PX 평면이 네. 아까 probability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클래스 probability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의미하는 건지 좀 그게 네. 궁금하거든요. 네. 그게 지금 이 논문에서는 딱 하나의 클래스에 대한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 논문의 저자가 말하길 지금은 내가 원 클래스로 했지만 언제든지 멀티 클래스로 확장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논문에서 말하는 PX는 그냥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예요. 스칼라라서 그냥 딱 하나의 값을 오브젝트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오브젝트에 대한 probability예요. 근데 만약에 멀티 클래스로 확장이 된다면은 PX가 벡터가 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발표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네. 뭐라고 그러죠? 피처? P 네. 256by 256by 1짜리 네. 벡터 2차원이 어떻게 해서 64개의 벡터로 가는지 좀 빨리 지나가서 제가 조금 놓친 것 같거든요. 그 부분 먼저 질문 드리고 싶고요. 네.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논문에서 얘도 되게 휘리릭 하고 넘어간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256by 256by 1을 덴스하게 만들어서 개의 플리 커넥티드를 씌웠다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저도 여기서 조금 의문점이 들었던 게 256by 256이면은 2의 몇 승이죠? 아무튼 꽤나 큰 건데 개에 대해서 그렇죠. 바로 64의 길이로 보내는 플리 커넥티드를 씌웠다고? 라는 점에서 살짝 그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랬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딱히 커다랗게 그랬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건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개 어떤 벡터 숫자를 64로 이제 플리 커넥트로 보내면은 제 생각에는 컨볼루션이랑 풀링 이렇게 진행하면은 학습 속도도 빠르고 좀 더 파라미터 수도 좀 더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했는지는 논문에는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없었어요. 일단 이 P에 대해서 풀링이나 뭐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 그냥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태운다라는 말만 있었는데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서 fully connected를 바로 태우면은 너무 파라미터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문제가 확실히 생기겠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여기서 이제 그 첫 번째 텀이 허스도프 디스턴스? 네, 하우스도프 디스턴스요. 네, 하우스도프 디스턴스를 사용을 해서 이제 첫 번째 텀을 만들었다는 건데 이제 걔를 이제 P에 대해서 하우스도프 디스턴스를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랑 해서 로스 펑션을 만들었다. 근데 하우스도프 디스턴스가 이제 이상치에 민감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에버리지 하우스도프를 쓰려고 했는데 그건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이제 다음 이제 논문에서 텀을 제안했다. 네. 그 M 펑션을 사용한 여기까지 말씀해 주신 건데 그러면 애초에 왜 그러면은 하우스도프 디스턴스를 사용할 생각을 했는지 논문에서 혹시 설명이 돼 있나요? 그냥 예를 들면은 뭐 2x2 그냥
2D 그거니까 데이터니까 그냥 제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MSE 같은 걸로 그냥 가까이 그 그라운드 트루스에 가까이 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MSE 같은 것도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우스 왜 굳이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나 인투이션이 있나요? 하우스 오브 디스턴스를 굳이 다른 매트릭을 채취하고서 왜 이걸 사용했냐라는 거는 이제 비교의 차원이라서 그거는 이제 논문에 없긴 했는데 그냥 하우스 오브 디스턴스를 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이게 뭐 기존에 누구누구가 뭐 개발한 어떤 건데 얘는 뭐 뉴럴 네트워크에서 뭐 픽셀들의 뭐 거리를 할 때 뭐 좋은 성능을 냈었다라는 식으로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약간 그런 식으로 언급했지 다른 매트릭에 비해서 하우스 오브 디스턴스가 우월해서 이걸 사용한다라는 식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기존 연구에서는 이 로컬라이제이션 문제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이 논문이 있을 건데 그러면은 그 전에 뉴럴 네트워크가 하우스 오브 디스턴스를 사용한 태스크는 어떤 태스크였는지 그 논문에 쓰여 있나요?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조금 이따가 확인하고 네네네.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이제 그 뒤부터는 다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CNN 아키텍처를 다시 방문해봤는데요. 이제는 이 부분이랑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로스를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근데 사실 저희가 진짜 원하는 거는 이 P라는 걸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 네트워크 학습 자체는 P랑 C-햇을 구하는데 파라미터들이 학습이 되는 거겠지만 진짜 원하는 거는 P라는 게 아니라 P라는 값을 통해서 실제 오브젝트의 픽셀 코어디네이트를 얻고 싶은 거잖아요. 어떤 픽셀 좌표값이 오브젝트인지 그 픽셀 좌표값을 얻고 싶은 거기 때문에 P를 y-햇, 여기서 y는 이제 실제 오브젝트 픽셀 좌표값이고 y-햇은 수정된 오브젝트 로케이션인데 P를 y-햇으로 바꾸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는 P에 대해서 스레스홀드를 세팅을 해줍니다. 타우라는 스레스홀드를 세팅을 해줘서 만약에 PX 값이 타우보다 큰 애들이 있다면 걔네들을 모아서 T라는 셋에다가 모아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타우에 대한 세팅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방법인데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막 성능 비교한 게 있는데 세 번째 방법이 제일 좋더라라는 게 마지막에 익스페리멘탈 리절트에 나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금 스킵하도록 하고 어찌됐든 타우에 대해 P에 대해 타우를 이제 스레스홀드로 정해서 T라는 셋을 만드는데 이 T라는 셋의 개수가 10개일 수도 있잖아요. T라는 셋 안에 원소의 개수가 10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 네트워크 아웃풋에서는 추정된 오브젝트의 개수는 3개다라고 이제 네트워크가 이렇게 아웃풋을 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스레스홀드를 넘은 건 10개인데 충분히 오브젝트라고 할 만한 10개인데 또 네트워크는 3개의 오브젝트가 있다고 말을 하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해서 가우시안 믹스 모델을 여기서 사용을 해요. 이제 가우시안 믹스 모델은 결국에는 뭐 여기 10개, 3개의 예를 사용한다면은 10개의 포인트가 3개의 가우시안 분포, 노말 분포가 믹스된 데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 10개를 3개의 가우시안 분포로 약간 클러스터링을 해주는 방법이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클러스터링이랑 좀 다른 거는 뭐 디스턴스 매트릭을 이용해서 클러스터링을 하는 게 아니라 포스테리어 프로바빌리티를 이용해서 뭐 클러스터링을 해줬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노말 분포 과정이 한번 들어가기는 해요. 그래서 결국에 이 가우시안 믹서 모델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는 10개의 포인트를 3개의 포인트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빨간색에 3개, 초록색에 3개, 파란색에 뭐 4개 이런 식으로 포인트들을 클러스터링을 해주고 그러면은 그룹이 3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3개가 생겼을 때 각 그룹들의 좌표들의 평균을 구해서 그 평균을 y-햇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총 y-햇은 그 3개를 내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유넷을 태워서 2개의 아웃풋 P와 C 햇을 내놓고 P의 스레스홀드를 이제 줘서 T로
T라는 셋을 만들고 이 T랑 C 햇을 이용해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적합시켜서 실제 오브젝트의 로케이션을 이렇게 X표 침대에다가 이렇게 착착착착 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부분에 노란색이 그 스레스홀드를 넘긴 T거든요. T 집합들을 노란색으로 한 거고 X는 그 T 중에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이제 적합시켜서 평균을 취한 좌표를 이제 X표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X랑 빨간색 X랑 노란색 이 동그라미의 개수가 좀 차이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experimental result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평가 지표로 첫 번째는 precision recall F score를 사용해서 오브젝트를 잘 찾아냈는지를 이제 표현해주는 평가 지표를 사용했고 나머지로는 오브젝트의 개수를 잘 추정했는지에 대한 평가 지표를 사용을 해서 얘는 이제 C에 대한 거고 이 앞에 부분은 뭐 P에 대한 거다라고 그냥 러프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쇼핑몰의 헤드 로케이션 문제, 뭐 사람들의 머리를 로케이트하는 문제에 대해서 페스터 RCNN보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 굉장히 좋은 프리시전과 리콜과 앱스코어 뭐 평가 지표가 다 좋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작물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더 성능이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컨클루전을 내면서 우리 논문은 바운딩 박스 없이 그냥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을 포인트로 함으로써 이제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 거를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유넷을 사용했고 그리고 유넷의 로스로 웨이티드 하우스돌프 디스턴스를 사용을 해봤다. 그랬더니 이제 되게 오브젝트의 크기가 작고 많은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제너릭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보다 더 성능이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서 논문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발표였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더 질문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네. 네? 예. 지금 저 마이크 끄고 말하고 있었나요? 제가 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리는 우리은행입니다. 페스터 CNN에서 그 예측한 형태를 본 논문에 있는 매트릭이랑 비교하는 과정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도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떻게 포인트로 비교한 이 논문과 페스탈시에는 결국 바운딩 박스를 한 건데 뭐 어떻게 비교한 거지? 라고 이제 의문점을 가졌는데 이게 참 어머나 이게 잠시만요. 이게 안 나오나? 잠시만요. 제가 이거 사용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런가요?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페스트 RCNN에서는 바운딩 박스를 예측을 하잖아요. 바운딩 박스를 예측을 했을 때, 거기 대각선을 딱 그어가지고, 서로 대각선을 딱 그어서, 거기 겹치는 그 포인트 있죠. 그 포인트를 페스트 RCNN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서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야? 뭐 이런 방법을 사용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 사용된 데이터 셋들의 그 오브젝트의 크기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그렇게 네모의 그 중점, 네모 박스의 바운딩 박스의 중점을 그냥 포인트 페스트 RCNN의 결과로 사용했다는 게 그렇게 또 뭐 말이 안 되진 않아요. 적어도 이 데이터 셋에 대해서는. 네, 여기까지가 제 질문을 우리은행 자랑공지사입니다. 다음 정리 네, 저 질문이 잘 안 들렸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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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개수를 구할 때, 네. 최종 결과물과 유넷의 최하단 레이어를 갖다 쓴 걸로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최하단 레이어를 갖다 쓴 이유가 있을까요? 유넷, 요 1x1x 510이요? 네. 걔를 갖다 쓴 이유는 이제 논문에서 익스플리시트하게 설명은 안 해줬고, 그냥 했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긴 했지만, 그냥 추측하는 바로는 이 친구가 정보를 가장 많이 담고 있으니까가 아닐까라고 그냥 저 혼자 러프하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최종 결과물이, 최종 결과물에서 개수를 구하는 게 밑에 갖다 쓰는 것과 목적이 같을 것 같은데, 네. 굳이 최하단의 피처 맵을 가져다 쓴 게 좀 네. 이해가 안 돼서.
그 네.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내용이? 네, 언급이 딱히 없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네. 저희 발표는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되는 거겠죠?